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첫 주를 뉴욕 증시는 주간으로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2%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번 주에 당장 12월 CPI가 나올 예정이고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개막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좀 바빠지는 시기가 네. 다시 도래한 느낌입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방송 아이템을 잡을까 고민을 하는 과정이 이번엔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많은 재료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따라가기 버겁다면 재료의 경중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정리해 보시죠. 자, 일단 주말 사이 들려온 내용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니 새롭게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은 미국보다 아시아 혹은 미국보다 한국이다라는 의견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투자 노트가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시장 전략가입니다.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변곡점마다 시장 전망을 잘 맞췄기 때문인데요. 그가 올해 투자 아이디어 10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중에 그 내용을 관통하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미국의 테크주와 달러에 대한 매도,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 대비 언더퍼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달러와 테크는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신흥국이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나 중국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것을 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금과 구리 역시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와 좀 비슷하게 의견을 낸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달러 피크 미국을 제외하고 빅테크도 제외하자라는 의견이 앞서 마이클 하트넷과 좀 동일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달러는 7년 동안 오르고 7년 동안 떨어지는 것을 사이클로 삼아왔는데 지금 11년째 강달러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역시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 주식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빅테크는 우리에게 더 상처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중국 주변국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미중 갈등의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과 대만, 인도, 베트남 등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투자 가이드가 모두 다 미국보다는 아시아권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장에서 혹은 중국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스러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첫 번째 주간의 상승률에 보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자, 새해 첫 주 상승률을 한번 쭉 계산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눈에 띄는 건 홍콩과 유럽권의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과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 빅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굉장히 좋은 시세를 연출했고요. 유럽권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에너지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요. 그러면서 에너지 물가, 인플레 부담이 덜고 프랑스 카크나 독일 닥스, 유로스톡스, 영국 지수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유럽은 인플레 부담을 덜었죠. 자,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인플레 정점에 대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고용이 결국 임금 상승률을 자극해서 인플레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조금 낮출 만한 내용이 주말 사이에 전달됐습니다. 바로 고용 보고서였는데요. 비농업 고용 보시면 예상은 20만 건, 그런데 발표는 22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고용이 뜨거웠잖아. 고용이 뜨거우면 긴축이 더 강해지겠지. 이렇게 우려로 해석을 해왔었는데 여기서 주목된 건 바로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비, 전년비 모두 다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고용은 뜨거웠으나 견조했으나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 그럼 시장은 굳이 이 임금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고용과 경제를 패대기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등장한 말이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아이들 전래 동화였는데요. 골디락스와 곰 3마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골디락스 여자아이가 곰 3마리 집에 들어가서 너무 뜨거운 스프도 싫고 너무 차가운 스프도 싫고 중간 이 온도의 스프를 선택합니다. 침대도요. 딱딱한 거, 말랑한 거, 좀 덜 말랑한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상적인 선택을 해 나가는 골디락스를 보며 경제 용어가 탄생을 한 건데요. 지금이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했다라고 아이비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거죠. 블룸버그에서는 골디락스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백악관에서는 미국은 연착륙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을 한번 올리는 이슈가 됐고요. 첫 번째 상승은 그것에서 나왔고 두 번째 상승은 이거였습니다.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49.6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이 55.1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낮았죠. 한마디로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걱정했던 건 서비스 물가였는데요. 이 서비스 물가가 잡히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으로 이어갔죠. 서비스 경기까지 꺾이게 된다면 긴축을 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이 지표가 조금 더 국채 금리에는 큰 폭의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고용보고서 나오고 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ISM 서비스업 데이터가 나오면서 정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줄었죠. 2월 FMC 전망을 봤더니 50bp 인상 확률은 떨어졌고요. 25bp 인상 확률은 되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속에서 뉴욕장이 강한 시세를 내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장은 경착륙과 연착륙의 목소리가 양쪽에서 나옵니다만 지금은 연착륙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침체 오더라도 짧고 약할 것이며 연착륙 확률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리사 쿡 연준 이사는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로는 금융주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 침체 시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은과 구리, 원유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쉽게 되진 않겠죠. 경착륙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임금 상승률 둔화 고작 한 달이야. 이거 계속 떨어지려면 긴축 더 세게 하게 되고 경기 침체 올 걸이라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꼽은 게 빅테크가 빠지고 부동산과 금융 쪽에서 대규모 해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앞서 수정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한 방향을 가늠할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저희가 또 함께 호흡하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뉴욕장은 이걸 반영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골디락스 기대감이 2% 이상 뛰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농업 고용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ISM 서비스업 PMI가 떨어진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자, 눈에 띄었던 종목은 바로 테슬라였는데요. 출발한 직후에 7%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2%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일각에서는 쇼커버가 언제쯤 들어오겠느냐, 곧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반도체와 빅테크가 흐름이 괜찮았고요. 개별 이슈로는 태양광주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흐름을 살짝 보시면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전반의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죠. 특히나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진데 민감하게 빅테크 쪽, 반도체 쪽의 강세 움직임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그밖에 소비금융 에너지도 상승이었고요. 시세적인 측면으로 조금 놓고 본다면 테슬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중국에서 가격을 또 낮추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 가격을 낮춘다라는 것은 지금 테슬라의 전략이 가격을 낮춰서 Q를 올리겠다. 결국에는 생산을 많이 하고 판매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춘다라고 시장은 판단합니다. 그럼 테슬라 향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것인가라고 얘기하죠.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 테슬라만큼 버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테슬라와 전기차 쪽의 종목들은 올라갔는데 이에 따라 우려감 속에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니오나 샤오퐁, 리오토 등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밀렸다라는 점도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밖에 시세들 보신다면 태양광 쪽이 좋았습니다. 웰스파고에서 태양광 수요 증가할 거라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퍼스트솔라나 진코솔라 등의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다만 최근에 태양광주가 국내에서 미국장 올랐다고 시세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받아가면 좋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이상 뛰었고요. 소비 쪽에서 유통주들도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을 덜다 보니까 구리 쪽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고요. 은, 구리, 원유 모두 다 올라가면서 전반의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겠죠. 국내장에서는 선수 교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좋았던 종목들이 빠르게 빠졌고요. 되려 시장은 계속 낙폭 과대주를 찾아서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으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2월 상승률은 좋지 않았는데 1월 들어서 분위기가 바뀐 쪽이 대표적인 건 은행과 반도체, 건설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 세 섹터가 지금 지수에 큰 힘이 돼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이들 또한 시세 더 끌고 갈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자금 이동이 나타나면서 선수 교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배드 이즈 굿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큰 폭으로 꺾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이다라고 하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면 삼성전자가 비둘기파적으로 생산량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줄 거야. 감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가격이 하방이 막힐 거야.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요일장에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죠. 이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는 우리만 보인 건 아니고요. 대만 쪽에서도 올랐고 미국 쪽에서도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주말 사이에 대만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이 또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반도체 쪽으로 R&D 25% 세액공제 이슈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세액공제 이슈와 조금 동일한 맥락인 거고요. 최근에 각국에서 반도체를 미는 이슈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슈가 우리한테 악재일지 호재일지는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어찌됐건 모두가 반도체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좀 경계하자라는 목소리도 내놓습니다. 모래 위에 누각을 지은 것 같다. 근본이 탄탄하지 않은데 이렇게 시세가 가니 불안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이 아니래도 계속 삼성은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그 감산을 기정사실화했다. 결국 삼성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래라는 내용이었고요. 은행은 배당 확대 기대감에 올라갔는데 배당 확대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쩔래라는 지적이 있었죠. 건설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 업황이 급반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다 걱정되는 부분들 같이 짚어줬으니까요. 한번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시장 뉴스 체크 마지막으로 합니다. 알츠하이머 관련한 이슈 레카네맙 사용 승인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한상혁 차장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피플바이오 급등이 나오기도 해서 또 나오실 때 같이 전략을 나눠볼 거고요. 삼성의 M&A 이슈도 부각이 됐고요. 보험사 사고 처리에 요즘 범퍼가 부족하다라며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이슈들 개별 트레이딩 관점으로 재료로 쓰신다면 대응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뿐히 넘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아봤고요. 이제 시장 속에 좀 주요했던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잠정 실적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매출액은 21조 8,5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어닝쇼크가 나왔죠. 6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전 분기 대비해서도 90%가 넘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매수 의견을 하나같이 외치고 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올해는 증익이 가능하다. 작년에는 일회성 이익이었고 이를 제외한다면 증익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전장과 전기차 향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KB증권에서도 가전과 정장 쪽에서 실적 가시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은 상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바닥이 다져진 만큼 지금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각각 목표 주가를 11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잠정 실적에서는 가전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부가 좀 부진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7일에 있을 실적 설명회가 있어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하나같이 매수 의견을 외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일단 이 대표적인 두 기업이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할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역시나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다가 실적도 부진하게 나올 거라는 우려가 함께 섞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계시듯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가 부진했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좋지 않게 어닝쇼크를 기록했죠.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업황 부진 속에서 10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LCD와 OLED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4분기에 영업 손실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속에서 CES 2023에 참석해 있는 여러 기업의 대표 총수들은 고민을 하고 있죠. 위기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SK그룹에서는 전망이나 예측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보다는 대응 쪽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쪽은 올해 1분기부터는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장 쪽에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LG전자 비롯해서 좀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 금요일에 또 떠들썩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마다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2년 연속으로 1월마다 뭔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은 2022년 1월 3일 바로 지난해였죠. 팀장급의 직원이 2천억 원대의 횡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거, 횡령이라는 꼬리표를 지우지 못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 쪽에서의 리콜설, 오보 논란까지 터지면서 정규장에서 주가가 18%대로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형 증권 관련해서 집단 소송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중국의 리콜설, 먼저 6일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임플란트 제품이 표준 규격에 미달했고 그래서 중국 보건당국 쪽에서는 리콜을 시행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18%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리콜이 확정됐다라고 중국 당국에서는 공지를 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단은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은 예상이 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4%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었고 이 해명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2%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일단 리콜설 관련해서는 좀 일단락이 됐을까요? 그러면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밝힌 쪽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문제가 됐던 것은 자사 제품이 아니라 독일 카보사의 제품을 우리가 위탁 판매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중국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라고 얘기했고요. 구형 모델의 매뉴얼이 신형 제품 매뉴얼로 잘못 들어가면서 단순하게 이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지 신형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드렸듯 리콜 아니고 한화로는 5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된다라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판매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악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집단 소송은 또 무슨 일인가 보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련해서 허위 기재나 그리고 표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원고 한 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상 금액은 규모가 1억 원이라고 하지만 그 이자까지 해서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소송이라고 하면 워낙에 많은 피해자를 대표해서 원고 한 명이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피해자의 기준도 지금 만만치 않아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공시한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해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덴티움과 디오의 반사이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월 초에는 유창희 대표님께서 12월 말에는 또 진만쌤이 오스템 임플란트로 인해서 수익을 또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 두루두루 살피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짤막하게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로봇 관련해서 여러 이슈 등이 쏟아지고 있는 최근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앞서 이 10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파랑새라고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2023년에 예상치 못한 호재가 될 수 있을 법한 내용들. 하나가 전쟁 종식이었고요. 미중 갈등 해소, 인플레를 억제할 만한 기술 출현이었습니다. 사실 1, 2번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용이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술력적인 면에서 기대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CES에서 로봇과 메타버스, 자율주행 얘기가 또 반복이 됐습니다. 특히나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것이야말로 인플레를 잡아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삼성의 로봇 사랑이 계속됩니다. 저희도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DX 부문으로 직속 로봇 사업팀을 넣었고 그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해 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그리고 최근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소식이 로봇주를 달구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이번 CES 이후에 올해 안에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됐죠. 이번 CES에서 로봇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는 정원관리 로봇을 공개했고요. 일본 업체는 자동 수확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농작물에서 수확하는 로봇이요. 대만의 업체는 물건을 들고 문을 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고요. 요즘 요식업계에서 워낙 임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치킨을 튀겨주거나 국밥을 만들어주는 로봇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을 해주는 로봇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 역할만 놓고 봐도요. 미국에 계속 리쇼어링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다 우리나라에 지어. 그 공장에 지을 때 과거 방식으로 짓겠습니까? 최신식으로 짓겠죠. 그 과정에서 로봇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미국만큼 인플레 부담을 덜고 싶은 곳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상승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흐름 따져본 건데요. 괜찮게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 잡기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잠시 후 전문가께 공을 던져볼 거고요. 우크라이나 총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뢰밭이 돼 있다라고요. 지뢰 매설 면적이 한반도보다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쪽의 기술력과 경험 장비를 갖고 있는 한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DR텍이나 여기도 로봇주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같이 좀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여러 이슈 소화하는 과정에서 로봇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자, 시장 반도체부터 해서 말씀 주신 LG전자,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로봇주까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이 일단 뉴욕장에 강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반도체주도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도 될 것인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뛰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과한 반응이 나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시장 전략 그동안 계속 현금 좀 늘려가자 의견 주셨는데 유지하세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조금은 주식 비중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을 찍은 것이라면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죠. 미국이 최근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시면 진짜 계속 이런 악재 붙이고 저런 악재 붙이면서 계속 시장을 눌렀거든요. 네.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안 밀렸다는 그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실업률에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봤었던 것이 금요일에 뭐 임금 조금 덜 오르는 거 가지고 뭐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목요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치면은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이겠죠. 그때 이제 CPI가 이제 최종 변수가 되겠는데 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반등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뭐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최소 2,400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지난 12월 고점 언저리 한 2,500 언저리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주식 비중을 한 50에서 한 60% 이상은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제일 많이 끌어올린 건 은행주 때문에 올랐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주들이 평균 4대 금융사들은 20%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그냥 지방은행주들도 평균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덕분에 올라온 것이다. 그러면 아직은 싼 종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반도체 같은 것도 제한된 반등 예상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꿔주셨네요.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제한된 반등일지언정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LG전자가 실적을 내놨죠. LG전자, 오스템 임플란트 각각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아래쪽으로 서프라이즈였는데 놀랐지만 LG전자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니 다들 이제 배드이즈 굿이에요. 네. 이 정도로 나쁘면 사도 된다. 많이 네. 빠졌다. 바닥이다. 이렇게 해석하던데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시장에 뭐 역행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5조 원 초반대의 영업이익을 보였다면 아마 전 주가가 엄청 빠졌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애매했다면.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최하단의 예상치보다도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적게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LG전자는 뭐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보다 더 나빠지겠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액션을 취해주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비용 재고 증가 때문에 이익률이 급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전자사업부 매출 성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분기 때 뭐 누적 수주 잔고라든지 뭐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왔었던 부분들이라서 이걸로 겨우 주가를 좀 붙잡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시장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에서 정말 좋게 나온다면 2,500까지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이들 종목군의 반등이 나오겠지만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보시면 뭐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이번이 바닥일 거야. 다음에 좋아진다는데 그 다음에 안 좋게 나오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꺾인 거예요. 한 번 꺾이고서는 V자 반등으로 좋아질 거라고 글쎄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좋아진 업종도 없었고 반도체가 지금 당장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생산을 줄여가지고 재고 부담을 떨궈내겠다라는 것인데 완성업체들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과연 가전사업 부분의 매출이 얼마 늘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전자사업뿐만 가지고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제한적이다. 앞에서 증권사 목표 주가 열거해 주셨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아주 높은 가격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권사들도 뭐 이게 지금 리포트라는 게 1년 정도에서 2년, 1년 정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목표가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스테인 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구형 제품을 잘못 뭐 표기했다. 그래서 뭐 벌금을 맞는다 그러는 것이고 또 뭐 그 집단 소송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지만 약간 투자 심리를 돌리기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른다고 하면은 좀 비중을 줄이면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한쪽만 보고 예단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악재가 좀 큰 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단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고 LG전자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조금 더 실어주셨습니다. 저희 참고하면서 전략 세워 나갈게요. 로봇주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조금 더 불을 지폈고요. CES에서 갖은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모두 다 무슨 로봇 전시회 네. 느낌이었어요. 가전 전시회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로봇주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뭐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참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이제 그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초에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협동 로봇, 뭐 서비스 이런 쪽에 대해서의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들에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로봇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 반복 어떤 이런 그 서비스에서 지능형 협업 로봇 시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연평균 한 17% 이상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가끔 보시면 뭐 공항이라든지 특정 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데도 있고요. 네. 뭐 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로봇이 냉면을 만드는 기계. 뭔가 인건비로 들면은 한 달로 치면 한 250만 원 들게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한 70만 원, 8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치킨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흐름을 좀 본다라면 저는 뭐 SPG 충분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중소형 그리고 대형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회사는 원래 로봇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봇 감속기 시장으로 해가지고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 로봇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최근에 좀 이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V원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V원택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전지 뭐 검사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다가 뭐 이제는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좀 소외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중소형, 중대형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에 해가지고 투자를 한 게 있고 이게 아직은 좀 부각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기업들도 로봇 시장이 좀 계속해서 커진다라면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창희 대표님 또 목이 불편하신데 저희 물을 갖다 놨거든요. 지금 한 모금 하시고요.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뭐 이슈나 뭐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정말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좀 더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SPG와 V원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참고할게요. 자, 창희 스펙은 조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EUV 얘기를 다시 꺼내 주셨어요. 이쪽으로 관심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라면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램이라든지 랜드 쪽은 점유율이 높지만 수익성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적자 전환되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영업이익 급감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게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럼 이쪽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적자가 나는 사업에다가 집중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쪽,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린 EUV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저는 뭐 종목으로요? FST라든지 동기세미캠 같은 경우 과거에는 좀 비싸다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PER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에도 어떤 모멘텀 같은 걸 보신다면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EUV 포토 레지스트 종목인 동진세미캠과 FST 포토마스크 펠리클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을 조금 주목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창스피까지 내용 담아봤고요.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